그쵸. 여러분, 말소리가 빠르다 보니까, 원래 빠른 사람이 아닌데, 빨리 하다 보니까, 발음도 세고 이러는데, 그냥, 저 사람의 특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장, 사회보장의 일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2015년에, 사회보장 급여법이라는 것이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보면요.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라는 거죠. 이 개념이 많이 이제 확장이 됐는데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보장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크게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사회보장의 목적 한번 읽어보시고 소득 재분배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사회보장을 통해서 수직적 재분배는 어떤 거냐 하면 많이 가진 사람의 돈이 적게 가진 사람의 돈에게 이렇게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수평적 재분배가 있다라는 거죠. 수평적 재분배는 예를 들어서 사회보험의 성격이죠.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재분배가 있나요? 일하다가 다치지 않은 사람의 돈이 일하다가 다친 사람을 위해서 쓰인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소득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일을 하다가 다쳤느냐 안 다쳤느냐에 따라서.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죠? 일을 하다가 실업하신 계속 직장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에게 그 지원 그 자금을 이양하는 효과가 있죠. 실직하신 분에게. 그죠? 건강보험은 어떤 효과가 있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소득을 재분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있고요. 자, 우리 좀 정리하면서요. 사회보장 했더니 사회보장하면 뭐가 있다? 방금 제가 설명했죠? 뭐 있다? 공공부조. 또 뭐 있어요?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조 부조인데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공공부조 하면 다 국기법밖에 몰라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면 그 다음에 공공부조는 딱 끝나요. 신기하더라고요. 사회보험은 다 잘 얘기해요. 사회보험 뭐가 있죠? 산재.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고용.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국민연금. 순서 바꿀게요. 연금, 고용, 장기요양. 이렇게 해서 5개가 있다라는 것을 다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공공부조는 잘 몰라요. 국기법,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 생계비 지원. 이렇게 공공부조도 하나가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책에서 아셔야죠. 그죠? 이젠 국기법 하나로 얘기하기에는 우리의 지식 수준이 더 많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장애인연금도 만들어지고요. 긴급 생계비 지원도요. 지금 2019년에는 그 범위가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의료급여. 사람들이 의료급여 잘 모르는데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회서비스는 그 외에 기타 모든 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뭐죠? 아동복리법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죠. 아동복리법이 1961년에 만들어지죠. 나중에 아동복지법으로 또 바뀌고요. 그 다음에 1981년에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사회서비스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개념을 갖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은 뭐냐라는 거죠. 보편성과 형평성과 민주성과 연계성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보편성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형평성이라는 것은 급여 수준과 비용 이러한 것들이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 민주성은 그러한 어떤 사회보장 급여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참여, 클라이언트의 참여라든지 그러한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연계는 어때요? 다양한 자원과 그 다음에 인프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충분히 연계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전문성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주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분류 얘기하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여러분들 2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회보험은 무슨 방법이다? 보험의 공공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험의 방법으로 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객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글이 좀 이상하죠? 각출이 아니라 객출이라는 단어. 그러면 아, 이거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이구나. 객출은 무슨 뜻이라고요? 어떠한 공공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n분의 1 해서 그 비용을 나누어서 내는 것, 이것을 객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공공부조는 우리 부조 언제 해요? 어떤 형편이나 특별한 이렇게 어떤 위기라든지 이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 일반적으로 그 생활 능력이나 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때 부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공부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다시 좀 쪼개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여라고 해요. 기여. 돈을 내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을 기여라고 하고요. 돈을 내지 않는 것은 안 냈으니까 비기여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때 정부에서 국가에서 우리의 자산 조사를 하느냐라는 거죠. 자산 조사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돈을 내지 않았어. 비기여라는 것은 돈을 내지 않았잖아요. 돈을 내지 않는데 내가 받을 때 자산조사도 하지 않고 받는 게 있을까요? 돈을 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한테 돈 주네?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회수당이라는 거죠. 사회수당. 사회수당. 다른 말로 데모그란트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을 내지도 않았는데 자산조사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 생겼잖아요. 아동수당. 아동수당 어때요? 돈 냈어요? 우리 아동수당을 위해서 돈 냈어요? 안 냈잖아요. 그런데 아동수당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자산조사 해서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 원래는 아동수당 이 히스토리가 좀 있죠. 원래 상위 10%는 안 주려고 그랬잖아요. 상위 10%는 안 주려고 그랬는데 그 10%를 걸러내는 행정비용, 아까 얘기했죠. 행정비용이 차라리 그 아이들한테 다 주는 것보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차라리 이 아이들 10%를 걸러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그냥 100% 다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비기여 자산조사하지 않는 이러한 형식으로 바뀌고 있죠. 자, 기여. 돈을 내지 않는데 자산조사해서 받는 거 있나요? 돈을 내지 않았는데 자산조사를 해서 받는 것. 뭘까? 있죠. 뭐예요? 공공부조. 자, 공공부조는 어떤 성격이 있죠? 국기법 이것을 위해서 우리 돈 냈나요? 안 냈나요? 이거 안 냈잖아요. 그런데 받을 때는 뭘 해요? 자산조사를 해서 받고 있죠. 공공부조는 비기여이면서 자산조사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기여라는 것은 돈을 냈잖아요. 자, 돈을 냈는데 받을 때 자산조사를 해서 받는 거 있나요? 내가 돈을 냈는데 받을 때 너 잘 사니까 안 줘. 이런 거 없어요. 없어. 자산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게 되겠어요? 사회보험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러분, 기여를 했는데 나중에 자산조사를 해서 받는 거 있어요? 여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사회복지 정책의 사회보장의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요성. 우리가 이 사회보험을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미리 이러한 보험의 방식으로 위기를 대비하지 않으면 어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의 선택이라든지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사회보험의 재원은 또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봤더니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보험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사회보험 보편주의적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기여와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봤더니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을 비교하네요.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아주 기본이죠. 그런데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이거예요. 사회보험은 어때요? 각출의 방식으로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예, n분의 1 해야 되니까 내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강제가입이에요. 강제가입. 그리고 우리가 돈을 냈기 때문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성이 있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점은요, 사회보험이 좋은 점은 뭐가 있냐 하면 물가 상승에 의한 실질적 가치의 변동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국민연금에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꼭 국민연금 같이 내세요. 나중에 계산식 한번 해볼게요. 기타로 보면 강제가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보험에 비해 계약에 수반되는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규모의 경쟁일 수 있죠. 민간보험은 광고하려고 그러면 광고비도 들어가고 인쇄비도 들어가는데 요거는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전략될 수가 있겠죠. 반면 민간보험을 봅시다. 민간보험은 임의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간보험 개인연금이라든지 건강연금 이런 거 안보험이라든지 이런 가입하신 분 있나요? 그것은 뭐예요? 가입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죠. 강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걸 선택하나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형평성이 강조가 되고요.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보장을 해주나요? 계약의 범위까지만 보장을 해주겠죠. 많이 내서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줄 것이고 적게 내서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보장되겠죠. 계약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민간보험의 단점은 뭐냐면요. 사회보험과 대조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보장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간보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보험에 가입해서 10년 후에 20% 30% 이자가 붙었어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도 저는 가끔 고민하게 돼요. 왜? 10년 후에 20%에 오른 지금 100만 원인데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120만 원, 130만 원을 받았다고 쳐도 10년 후에 그 120만 원, 130만 원이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만큼이나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민간보험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홍보라든지 마케팅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을 구분을 했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또 비교합니다.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편적 성향이 강하고요. 반면에 공공부조는 빈곤층 위주의 선별주의적 성격이 강하죠. 사회보험은 기여금 형태고요. 공공부조는 비기여라는 것은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일 것이고요.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지급이 되지만 사회보험은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지급이 되어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대상 효율성, 사회보험은 공공부조에 비해서 낮고요. 공공부조는 다른 것에 비해서 높죠. 왜냐하면 딱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딱 포커스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공적연금에 대해서 합니다. 이 정책은 여기부터가 재밌는 거죠. 지금까지도 물론 충분히 재미있으셨죠. 재미있었는데 이제 공적연금에 대해서 합니다. 공적연금, 국기법, 기초연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 나갈 거예요. 자, 공적연금, 연금의 기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연금 재정의 운영 방식, 그 위에 연금 제도의 분류에 대해서 기여식 연금과 정액 연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기여라는 것은 돈을 우리가 낸다라는 거예요. 무엇은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낸다라는 거. 돈을 내는 것을 기여라 그러고 돈을 내지 않는 것을 비기여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이 있다라는 거죠. 정액연금은 연금 수급의 결정에 있어서 이전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소득비례연금은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확정급여식과 확정기여식이 있어요. 확정급여식은 내가 이미 돈을 낼 때 내가 얼마를 받을, 급여라는 것은 받는 거예요. 얼마를 받을지가 결정되는 것이 확정급여식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확정기여식은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 내면 다들 틀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은 확정급여식일까요? 확정기여식일까요? 자, 내가 얼마 내야 되는지가 결정되어 있을까요? 내가 얼마 받는지가 결정되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보통 확정기여식이다라고 대답을 많이 하는데 확정급여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순간 나중에 내가 얼마 받을지는 이미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0년을 내느냐, 그 기간에 따라서 이미 20년을 내면 20년 낸 것에 따라 내가 얼마 받을지가 계산이 끝나는 우리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적연금은 확정급여식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면, 확정급여식이 아니면 우리는 연금을 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확정급여식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금 재정의 운영 방식에는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헷갈리는 영역입니다. 적립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돈을 내서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내가 받는 것이 적립식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국민연금은 뭐겠어요? 예, 뭐겠어요? 적립 방식이겠죠? 내가 냈던 돈을 나중에 내가 60세가 되면 내가 받는 그러한 국민연금은 적립 방식입니다. 반면에 부가 방식이 있는데요. 부가 방식은 그 해 낸 것을 당해년도에 걷고 당해년도에 그것을 다 지출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부가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얼마 걷느냐는 그해 올해 우리가 건강보험료로 얼마가 지출될 것인가를 미리 계산을 한 다음에 역으로 얼마를 거둘지를 계산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부가 방식이고요. 국민연금은 적립 방식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죠. 자, 여기에서 장점과 단점, 여기가 좀 헷갈리는데요. 적립 방식을 봅시다. 적립 방식의 장점을 보면은 제도 성숙계는 적립된 기금의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적립 방식은 국민연금을 생각하세요. 자, 국민연금 내가 냈어요. 내가 낸 돈 내가 지금 당장 쓸 건가요? 안 쓸 건가요? 초창기에 아무도 안 써요. 다 돈을 내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 상당 기간 국민연금은 계속 쌓여나가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장점이고요. 상대적으로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갈지가 계산이 되어지니까요. 반면에 단점은 뭐냐 하면요. 일정 기금이 형성되기 전까지 제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왔는데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도 일단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장기적인 예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부가 방식의 대표적인 거는 건강보험인데 건강보험을 생각해 보세요. 장점은 뭐냐면요.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대 간 재분배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자, 봅시다. 자, 건강보험료, 초창기의 건강보험료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시대냐 하면요.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지금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부양자는 낮은 이런 때예요. 자, 그러면 건강보험은 어떤 방식이라 그랬죠? 올래 걷어서 올래 쓰는 거죠. 이분들이 돈을 내서 그것을 이렇게 같이 나눠 갖는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대 1이라고 쳐요. 그러면 지금은 10사람이 내서 한 사람이 쓰는 10사람이 낸 것을 한 사람이 나눠 갖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아주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부양받아야 되는 피부양자는 상당히 늘어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5대5니까 경제활동 가능 인구 한 사람이 모든 돈을 한 사람을 부양하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한 사람을 부양하는데 10사람이 책임진다 그러면. 그래서 세대 간 재분배가 아주 심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장기적인 재정 추계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죠. 왜? 올래 걷어서 올래 쓰기 때문에 장기 계획은 필요 없어요. 그냥 올래 얼마 지출할 건지 예상하고 그 돈을 걷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요. 인구 구조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후세대의 부담이 증가된다는 거. 아까. 이제 이 피부양자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의 부담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죠?
여기에서 걷어서 이분들과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줄어드니까 이분들은 많아지고 이분들이 줄어드니까 이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의 압박감은 상당히 커진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자, 이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법. 자, 국기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과목에서 이미 배웠겠지만 1944년 우리는 뭐예요? 조선구호령. 일제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조선구호령이 만들어지고 1961년에 생보법으로 바뀌죠. 이게 또 언제 바뀌죠? 네. 1999년 9월 7일 날 국기법으로 바뀝니다. 자, 1999년 9월 7일 하니까 여러분들 뭐 기억나는 거 없나요? 우리의 사회복지의 날이 며칠이죠? 네, 9월 7일이죠. 왜 9월 7일인 것 같아요? 네, 국기법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해서 이 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날이다 라고 기념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기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해야 될 것은 국민연금이었네요. 실수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국민연금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언제 만들어졌죠? 1973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1973년 하면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어떤 해였죠? 네, 5.1 쇼크가 있었죠. 국민연금을 만들자마자 5.1 쇼크가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만들자마자 한 번 시행도 못 해보고 만들자마자 무기한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국민연금이 언제 시행됐을까요? 1988년에. 예. 1988년 무슨 해였죠? 88 올림픽이 있는 해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실행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최소 몇 년을 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죠? 10년 이상 내고 완전 노령연금이라 그러죠. 20년을 냈을 때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자, 연금의 종류를 보면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이시금, 국외이주, 그 다음에 사망이시금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노령연금은 기간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납입한 기간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완전 노령연금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내서 10년 이상이 되면 일단은 뭐가 된다?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20년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노령연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금 지급 연령. 과연 그러면 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지금 60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시대에 뒤떨어졌죠? 원래는 60세였는데 2013년부터 4년에 한 살씩 늘어납니다. 2013년부터 늘어나서요. 2013, 14, 15, 16까지, 16년까지, 2017년부터 또 4년, 17, 18, 19, 20, 21년부터. 그러면 여기는 몇 살이 되냐면 61세, 만 61세가 돼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 우리 2019년인가 올해가요?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62세, 지금은 만 62세가 돼야 뭘 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가능 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냐 하면요. 갑자기 1969년생 이후 태생자는 전부 다 만 65세가 돼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인가요? 여기 이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 상대적으로 많겠죠. 여러분들은 계산하지 마시고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이 재정이라든지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4년당 한 살씩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지금 늦춰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연금 있어요. 장애연금. 여러분들 장애라는 단어가요. 우리나라 법 중에 몇 번 들어가는데 장애 등급을 볼까요?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장애 등급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1급에서 6급까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최근에 바뀌었어요.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의 근거는 어디냐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애 등급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재 봤더니 국민연금에서도 뭐가 있어? 국민연금에서도 장애 등급이 있었네. 라는 거죠. 국민연금에서 장애 등급은 1에서 4급까지 나눠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법이 되어 있는데요.
산재에서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에서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1에서 14급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이 법마다 다르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애 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급을 얘기하고 국민연금에서도 장애 등급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산재에서는 장애가 아니라 장해 등급이다라는 것 좀 차이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죠. 장애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애연금은 어떤 거냐? 국민연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1에서 4급까지 국민연금에서 이해와 별도로 장애 등급과 별도로 국민연금의 장애 등급이 매겨지고요. 여기에서 1에서 3등급까지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급 같은 경우는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특정한 금액을. 그러면 언제까지 받느냐라는 거죠. 이분 뭐 했어요? 뭐 하다가 받은 거예요? 국민연금 내다가 받았잖아요. 그럼 이분이 60세가 되면 이때 62세, 60세 때로는 65세가 되면 이분이 뭐 받게 돼요? 완전 노령연금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장애등급을 언제까지 받겠어요? 그 노령연금을 받기 전까지 장애연금을 받다가 자기가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장애연금은 끝나고 노령연금으로 변환이 된다라는 거죠. 유족연금은 뭐예요? 연금을 내던 분이 사망하거나 그랬을 때 그 유족이 대신 받는 것을 유족연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환일시금 같은 경우는 일단 10년을 내지 못했으면은 연금 형태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으로 받고요. 그리고 납입 도중에 국외 이주로 갔을 때도 연금으로 받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랬을 때도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고요. 사망일시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교재에 나오진 않았지만 분할연금이라고 있어요. 분할연금. 자, 분할연금은 뭐냐 하면 배우자의 연금을 일정 금 나눠 갖는 건데, 같이 사는데 나눠 가질 필요 있나요? 없죠. 그죠? 한쪽에 하면 그 집안에서 자체적으로 나눠 가져야지.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하게 되면 보통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는데, 자, 지역가입자는 지역에 살면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고, 직장가입자는 직장이죠. 그런데 어떤 임의가입자가 있어요. 임의가입자는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의 직장이 없는 배우자는 당연가입자가 아니거든요.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자, 내가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국민연금을 내는데 내 배우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혼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배우자는 그동안 연금도 내지 않았는데 이혼해버려서 노년기에 생활할 자금이 전혀 없어지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중에 내가 냈던 연금의 반을 나눠 갖는 것을 분할연금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조건은 뭐냐면 5년 이상 같이 살아야 되고요. 연금의 반을 나눠 갖는다라는 것이 내가 김준은이 받고 있는 연금의 반을 순수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산 기간으로 쪼개서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갖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분할연금으로 이전 배우자에게 5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중에 내가 20년 동안 내서 100만 원이었다. 근데 10년을 같이 살았다 그러면 10년에 같이 산 연금은 50만 원에 해당되죠. 50만 원의 2분의 1인 25만 원을 배우자가 이혼한 배우자가 갖고 나는 75만 원을 받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분할연금이 있고요. 수급 연령 조정, 아까 얘기했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4년당 한 살씩 늘어나고 있다. 얘기했고요. 연금보험료는 우리나라는 지금 9%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4.5%, 그 다음에 근로자가 4.5%를 각각 내고 있어서 총 9%를 내고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100% 누가 내고 있어요? 본인이 자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있습니다. 기본연금액,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좀 이따 할게요. 제가 잠깐 쉬어서 요 위에다가 연금 계산식을 쓰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시간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연금 계산식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